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았을 때 저는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오롯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보상 같았지요. 며느리가 살림을 합치자고 했을 때 늙은 어미가 짐이 될까 망설였지만 손주 커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기꺼이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제 평온했던 노년에 드리워질 기나긴 그림자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이를테면 빨래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평생을 비누 하나로 빨래를 해왔습니다. 살뜨물에 조물조물 애벌 빨래를 하고 햇볕에 널어 말린 속옷에서 나는 그 뽀송하고 정겨운 냄새를 좋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속옷과 옷가지에서 아무런 향도 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코가 무뎌졌나 싶었는데 우연히 며느리가 세탁실에서 제 빨래만 따로 분리해 놓고 무언가를 붓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포장지에 아기 얼굴이 그려진 비싼 유아용 무양 세제였습니다. 제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며느리 오지영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화사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보셨어요? 어머님 빨래는 이걸로 따로 해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 특유의 체취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서진 씨가 그런 쪽에 좀 예민해서요. 제가 어머니 불편하실까봐 일부러 향 없는 걸로 비싼 거 샀어요. 호. 며느리는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마치 큰 배려라도 한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흔적이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들 내외에게는 불쾌한 노인 냄새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사살당한 기분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옷에서는 정겨운 비누 향 대신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취의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거실 창가에는 제가 혼수처럼 이고 온 낡은 자작나무 흔들의자가 있었습니다. 목수였던 남편이 저를 위해 직접 갖고 다듬어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의자였죠. 나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고 앉을 때마다 삐걱하고 내는 소리마저 남편의 목소리처럼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화단의 꽃을 보거나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먼저 간 남편을 추억하는 작은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며칠 만에 찾아온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아들이 좋아하는 얼갈이와 손주가 먹을 딸기를 한 바구니 사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 흔들의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무지 용도를 알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의 검은색 철제 조형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조형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요가복 차림의 며느리가 물병을 들고 방에서 나오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그거요? 제가 치웠어요. 아무래도 집 전체적인 인테리어 톤이랑 너무 안 맞아서요. 요즘은 이런 미니멀리즘이 대세거든요. 저 오브제 유명 작가 작품이라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집이 훨씬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오브제라는 낯선 단어보다 치웠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 서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는 머뭇거리며 며느리에게 말하더군요. 지영아,
그래도 저 의자 어머니가 엄청 아끼시던 건데 아버님 유품이기도 하고.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유품이 벼슬이야? 그럼 이 집 전체를 구닥다리 고물상으로 만들까? 당신은 평생 그렇게 촌스럽게 살고 싶어? 아들은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게 미안한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의 미안함 따위는 제 부서진 마음에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 남편의 흔적, 제 젊은 날의 추억이 촌스럽다는 단 한마디에 폐기물처럼 버려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창가를 보며 남편의 다정한 삐걱 소리를 하염없이 그리워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기쁨은 5살배기 손주 유찬이었습니다. 녀석은 유독 저를 잘 따랐죠. 제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부터 혹부리 영감, 콩쥐팥쥐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시작되면 유찬이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이야기에 푹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며느리에게 받은 서름도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유찬이에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유찬이를 제 무릎에서 낚아채듯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런 구시대적인 권선징악 스토리는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해친다고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무조건 착하면 복받고 나쁘면 벌받는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심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러고는 아이에게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유찬아, 이리 와. 할머니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듣는 거야. 엄마랑 영어 학습 DVD 보자.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영어랑 친해져야지. 유찬이는 더 듣고 싶다며 칭얼거렸지만 며느리는 아이의 손을 억지로 끌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방 안에서 저는 제 사랑이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독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무릎에 남아있던 손주의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을 제 손으로 장을 담그고 제철 나물을 무쳐 가족의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특히 아들 서진이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보글보글 끓여낸 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죠.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된장, 고추장만큼은 제 손으로 담가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고 지금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도 제 장독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들의 생일 전날 터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주려고 장독 뚜껑을 여는 순간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시커먼 거 설마 된장이에요? 코를 틀어막고 질색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된장이다. 내일 서진이 생일이라 찌개 끓이려고. 세상에, 이걸 아직도 드세요? 이거 유통기한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곰팡이가 핀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니, 저희 집은 그런 비위생적인 거 안 먹어요. 며느리는 보란 듯이 주방 수납장을 열어 정갈하게 포장된 일본제 수입 미소된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희는 백화점에서 파는 이 저염도 유기농 미소만 먹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깔끔하고요. 어머님도 이제 이런 걸로 건강 챙기세요. 그 장독 냄새나고 자리만 차지하니까 오늘 당장 내다 버려야겠어요. 그 된장은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농사지은 콩으로 담근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땀과 제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세월의 맛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비위생적인 곰팡이 덩어리로 취급하며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장독을 버리지 못하고 뚜껑을 닫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의 장독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뒤였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는 집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외부인 앞에서 철저히 없는 사람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 때 그 수치심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그날은 며느리가 동네 엄마들과 브런치 모임을 한다며 집으로 친구들을 대여섯 명 불러들인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의 커피 향과 여자들의 높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손님들에게 대접이라도 할 요량으로 부엌에서 정성껏 과일을 깎아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을 때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며느리의 친구 중 한 명이 어머, 어머님이시구나라며 아는 체를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그 말을 가로채며 제 존재를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우리 집안일 좀 도와주시는 분. 보다시피 연세가 좀 많으셔서 신경 쓰지 마, 얘들아.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제 아들의 집에서 제 손주가 곁에 있는 공간에서 저는 한낱 가사도우미, 그것도 연세 많은 늙은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며느리는 제게 눈짓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든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깎은 과일을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쓰디쓴 굴욕감뿐이었으니까요. 제 존재에 대한 무시와 모멸은 결국 가장 본질적인 문제, 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이 번듯한 아파트는 사실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제가 보태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굳이 알리지는 않았죠. 그저 아들 내외가 제 힘으로 이룬 것이라 믿게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서재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는 고스란히 제 귀에 꽂혔습니다. 여보, 당신은 답답하지도 않아? 옆집 순영이 엄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이라고 명품 백화점 VIP 라운지 데려가서 신상백을 턱 사줬다더라. 누구네는 아파트 중도금도 시댁에서 다 내줬다는데. 근데 당신 어머니는 뭐야? 우리한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시길 해. 아니면 유찬이 학원비라도 한번 내주시길 해. 하는 일 없이 방 한 칸 셔터 내리고 앉아서 우리 등골만 빼먹고 있잖아.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냐고. 아들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말 좀 가려서 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키운 게 뭐. 그럼 평생 업고 살아? 지금은 지금이고 과건 과거지. 능력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시어머니들 반만이라도 좀 해보시라 그래.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의 등골을 빼먹는 식충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기가 막혔지만 그보다 더 저를 절망시킨 것은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가치관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란 그저 자신을 위해 돈을 써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제 주거래 은행에서 온 VIP 고객 안내장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 자산이 그 순간만큼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서름과 무시, 멸시가 응축되어 폭발해버린 그날 말입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 유찬이가 제게 달려와 조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시금치나물 나왔는데 진짜 맛있었어. 근데 할머니가 해준 나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할머니, 나 시금치나물 해줘. 손주의 애교 섞인 부탁에 저는 언제나처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내 새끼 먹고 싶다는 거, 이 할미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줘야지. 저는 신이 나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싱싱하고 파릇한 시금치 한 단을 사고 단골 방앗간에 들러 갓 짜낸 고소한 들기름도 한 병 사왔습니다. 부엌에 서서 시금치를 정성껏 다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궜습니다. 물기를 꼭 짠 시금치에 다진 마늘과 국간장, 약간의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들기름 병뚜껑을 여는 순간 고소하고 향긋한 내음이 주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맛이지. 이 정겨운 냄새야말로 우리 음식의 혼이지.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나물을 무쳐 작은 접시에 소복하게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또 이 냄새. 집안에 기름찌든 내가 진동을 하네. 어머니, 제가 그 촌스러운 기름 좀 집에서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들기름 쓰지 말라고 했잖아.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며느리는 제가 막 묻혀놓은 시금치나물 접시를 보더니 기어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유찬이가 와 할머니 나물이다 라며 손을 뻗기도 전에 접시를 매섭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싱크대를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하얀 사기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릇한 시금치나물은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으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광경에 놀란 유찬이가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 입맛 다 버려요. 제가 유찬이 식단 관리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시면서 이딴 걸 먹이니까 애가 입맛이 촌스러워지고 세련되지 못하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울고 있는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로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원수를 보는 듯 이글거렸습니다.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처럼 교양 없고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분이랑은 단 하루도 숨 막혀서 같이 못 살겠어요. 때마침 퇴근한 아들이 아수라장이 된 주방 풍경에 당황하며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똑똑히 봤지? 나 오늘 저 여자랑 끝장 볼 거야. 저 여자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나랑 유찬이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오늘 당신이 선택해. 당장. 아들은 울부짖는 아내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들, 그리고 산산조각난 접시와 함께 망연히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향해 제발 이해해달라는 듯한 처량하고 비굴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죠. 아들의 그 침묵. 그것은 제게 수백 마디의 욕설보다
깨진 접시 파편보다 더 날카롭고 아픈 비수가 되어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부짖는 며느리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서럽게 울고 있는 손주를 차례로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수라장 같은 소음 속에서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이 집에서 촌스러운 기름 냄새는 빼야겠구나. 제 대답에 며느리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가 굴복했다고 판단했는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기름 냄새와 제가 말한 기름 냄새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며느리에게 그것은 그저 촌스러운 음식 냄새였겠지만 제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은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였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은 그렇게 가장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순간에 조용히 그 시작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집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울부짖던 며느리도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들도 서럽게 울던 손주까지도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며느리 오지영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제가 드디어 백기를 들었다고 판단했는지 비릿한 승자의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의 백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의 깃발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수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등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며느리가 아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렇게 한 번씩 밟아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저는 그 말을 애써 무시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었을 뿐인데 거실의 광기 어린 공기와는 완벽히 다른 고요한 침묵이 제 공간을 감쌌습니다. 우선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남편과 제가 아직 풋풋하던 시절 함께 산에 올라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 남편은 이가 다 보이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수줍은 듯 그의 팔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 이제 잘 가라 여보. 당신의 삶을 살아.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철마다 어머니, 이것도 유행 지났어요. 라며 사준 값비싼 옷가지들. 한 번도 제 마음에 들어 입은 적 없는 그 옷들은 고스란히 그 자리에 두고 제가 평생 입어온 몸에 익은 옷 몇 벌만 꺼내 작은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화장품, 영양제, 그 어떤 것도 제 짐 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가져갈 것은 오직 제 자신과 남편의 추억, 단 2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싼 비담보에 숨겨두었던 통장 꾸러미와 인감도장을 꺼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새로운 무기가 되어줄 것들이었죠. 짐을 다 꾸렸을 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며느리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보란듯이 꾸려진 제 보따리를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시위하시는 거예요? 설마 진짜로 나가시게요? 갈 데는 있으시고요?
요새 찜질방은 하룻밤에 10,000원도 넘는다던데.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제 침묵이 며느리의 심기를 더 건드렸는지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나가서 며칠 고생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 발로 다시 기어들어 오실 땐 지금처럼 어줍잖은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셔야 받아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마치 제 미래를 예언이라도 하듯 짓거리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발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향하자 그제야 아들이 다급하게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지영이한테도 제가 잘 말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늙은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모는 페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이 더 크게 읽혔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힘없는 아들의 몸은 맥없이 비켜나더군요. 됐다. 내 잘못 아니다.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서러움 대신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족쇄, 시어머니라는 역할의 감옥에서 마침내 걸어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집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냅둬. 저러다 돈 떨어지면 알아서 온다니까.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비싼 호텔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으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을 반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그렸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기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을 거래해온 은행의 문을 열었습니다. 쭈뼛거리며 번호표를 뽑는 대신 곧장 가장 안쪽에 있는 VIP 고객 라운지로 향했죠. 제 모습을 본 직원이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제 이름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안쪽의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곧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지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어쩐 일로 직접 걸음을 다 하셨습니까? 전화 한 통 주셨으면 제가 댁으로 모시러 갔을 텐데요. 그는 제 남편이 살아생전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저희 집안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 온 김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을 회장님이라 불렀고 제게는 늘 사모님이라며 깍듯하게 대했죠. 오랜만이네요, 김 지점장. 앉아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김 지점장은 제 맞은편에 자세를 고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사모님? 안색이 전에 뵀을 때보다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이제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그만 쓰고 그냥 박영숙 고객이라고 불러요. 제 단호한 말에 김 지점장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통장 꾸러미와 서류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지점장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네, 자산 정리라니요? 말 그대로예요. 남편이 남긴 강남 상가 건물,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잠실 아파트. 전부 매각 절차 진행해 주세요. 시간 걸리는 거 아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 시장가로 처분하고 펀드랑 채권도 전부 환매해서 현금화해 주세요. 제 말이 이어질수록 김지점장의 입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물론 세상 누구도 제가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제게 회사를 물려주진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안전자산을 제 이름으로 남겨주었죠.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김지점장의 조언을 받아가며 수십 년간 조용히 굴리고 불려왔습니다. 고객님, 갑자기 왜? 혹시 아드님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 군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줘요. 모든 자산은 현금화해서 이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저는 새로 만든 증권사 CMA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자산을 정리하는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제 단호한 의지를 읽었는지 김지점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처분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주세요. 제 아들 귀에도 들어가지 않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움직이는 중압감보다 마침내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 손으로 잡았다는 짜릿한 희열이 더 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며칠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른 저는 무작정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머릿속에 계획되어 있었죠. 저는 서울의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제 행색을 본 젊은 직원은 건성으로 저를 대했지만 제가 찾는 매물의 조건을 듣고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차량 접근은 가능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1급수가 흐르는 깨끗한 계곡이나 샘물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낡아도 좋으니 뼈대가 튼튼한 농가와 함께 최소 1000평 이상의 밭이 딸려 있어야 합니다. 너무 외떨어진 곳보다는 작은 마을과 적당한 거리를 둔 곳이면 더 좋겠네요. 제 구체적인 요구에 직원은 컴퓨터 자판을 한참 두드리더니 몇 군데의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의 중간쯤에 위치한 지도상으로도 깊은 산세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아 보였지만 집을 감싸고 있는 산의 능선과 그 앞으로 펼쳐진 너른 밭, 가리고 사진 한 귀퉁이에 작게 찍힌 맑은 계곡물이 제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이곳으로 가보죠.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온통 짙은 초록색 뿐이었죠.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바로 저 집입니다, 손님. 보시다시피 상태가 썩 좋진 않지만 터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중개인의 말처럼 집은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폐가 너머의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 뒤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웅장한 산세,
잡초가 무성하지만 평평하고 기름져 보이는 너른 밭, 가리고 졸졸졸 듣기 좋은 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물까지. 저는 신발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곡물에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물이었습니다. 밭의 흙을 한 줌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비옥한 땅에서만 나는 특유의 향긋한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계약하죠. 이 집이랑 밭 전부 사겠습니다. 제 결정의 중개인은 좀 더 둘러보시지 않고요? 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뒤였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현금으로 일시불 처리했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를 밟는 며칠 동안 저는 그 산골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머물며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산 집 바로 옆에 사는 토박이로 무뚝뚝한 표정에 꼬장꼬장한 말투를 가진 전형적인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며칠간 지켜보던 최 노인이 하루는 제게 다가와 대뜸 말을 걸었습니다. 웬 도시 할망구가 여기서 뭘 그렇게 기웃거리는 거요? 그의 첫인상은 썩 좋지 않았지만 저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이 옆집을 샀습니다. 앞으로 이웃이 될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제 말에 최 노인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폐가를 샀다고?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구만. 이런 데서 뭘 하려고? 농사도 짓고 조용히 살아보려고요. 어르신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최 노인의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최 노인을 찾아가 귀찮을 정도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날씨는 어떤지, 어떤 작물이 잘 되는지, 멧돼지 같은 산짐승은 없는지.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최 노인도 제가 진심으로 이곳에 정착하려 한다는 것을 느끼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 노인과 함께 밭에 잡초를 뽑다가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 동네는 들깨 농사가 잘 되나요? 그러자 최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마시오. 우리 동네 들깨는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특등품이요. 일교차가 크고 땅이 좋아서 여기서 난 들깨로 기름을 짜면 그 향이 보통이 아니지. 한번 맛보면 다른 기름은 싱거워서 못 먹을 정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그 모욕적인 말들, 촌스러운 기름 냄새, 그 경멸의 단어가 제게는 새로운 기회의 언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나를 쫓아낸 바로 그 들기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값진 기름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 거다. 며느리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 촌스러운 향기로 보란 듯이 성공해서 돈이 아니라 정성과 진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거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제 땅이 된 너른 밭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며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사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산마루 할매. 산마루에 사는 할머니가 정성으로 만든 진짜 백이. 촌스럽지만 가장 진하고 보잘것없지만 가장 귀한 맛. 제 인생 이막의 간판이 마침내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 이막의 첫 번째 과제는 폐가나 다름없는 낡은 농가를 새로운 터전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이장님의 소개를 받아 실력 있는 목수와 인부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제 허름한 행색과 늙은 외양을 보고 인부들은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그린 설계 도면을 내밀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골조는 그대로 살리되 단열과 방수부터 완벽하게 다시 해주세요. 내부는 전부 뜯어내고 새로 만들 겁니다. 이쪽 공간은 제가 쓸 방이고 이쪽은 현대식 주방으로 만들어주세요. 특히 주방은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게 모든 설비를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닥은 물 청소가 쉽도록 배수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제 막힘없는 설명에 현장 소장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여기서 식당이라도 하시려고요? 시설 기준이 거의 공장 수준인데요. 비슷해요. 그리고 집 뒤편의 창고는 전통 방식 그대로 황토방을 만들어주세요. 아궁이에 불을 뗄 수 있도록요. 깨를 볶고 장을 담그는 용도로 쓸 겁니다. 저는 단순한 귀농이 아니라 사업을 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전통 방식의 가치와 현대적인 위생 설비의 중요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제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와 인부들의 새참을 챙기면서도 공사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깐깐하고 단호한 제 모습에 인부들은 더 이상 저를 그냥 할머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현장 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집이 모습을 갖춰가는 동안 저와 최 노인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묵혀있던 땅을 개간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제 키만큼 자란 잡초를 베어내고 땅속 깊이 박힌 돌멩이들을 일일이 셔내야 했죠. 며칠을 꼬박 일하고 나니 온몸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흙을 만지고 자연과 교감하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제게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도시 할망구라고 핀잔을 주면서도 쟁기질하는 법부터 씨앗 고르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밭에 최상급 토종 들깨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어린 들깨잎을 보며 저는 제 인생도 저 어린 싹처럼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어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진이. 알고 있다.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 안부를 묻거나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혹시 아버님 인감도장 어디 두셨는지 아세요? 집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요. 대출 연장 때문에 꼭 필요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냥 빨리 물어봐. 그거 없으면 우리 큰일 난다고. 저는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네. 하지만 어머니가 늘 챙기셨잖아요. 장롱 안에. 모른다고 했다. 그런 건 이제 내 아내한테 물어보거라. 그 집 살림은 그 여자가 하지 않느냐. 끊는다. 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원을 꺼버렸죠.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기대,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미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인감도장 보관소 정도의 존재였을 뿐이죠. 저는 흙투성이가 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깨끗하고 나약한 손보다 지금 제 손이 훨씬 더 강하고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제 모든 것을 다시 일구어낼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밭의 들깨는 무럭무럭 자라 수확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저와 최 노인 그리고 마을 청년 몇몇이 함께 들깨를 베어내고 볕 좋은 마당에 널어 바싹 말렸습니다. 타작마당에 들깨를 터는 날 타다닥 경쾌한 소리와 함께 검고 영롱한 들깨 알갱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톨 한 톨이 제 땀방울이자 희망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첫 들기름을 짜는 날이 왔습니다. 황토방 아궁이에 참나무 장작으로 불을 지피고 거대한 무쇠솥에 깨끗하게 씻은 들깨를 부어 정성껏 볶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최 노인이 제게 비법이라며 귀띔해 주었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기름이 쓰고 덜 볶으면 향이 덜하오. 불을 껐을 때 탁, 탁 하고 깨가 두세 번 터지는 소리가 들릴 때가 가장 좋을 때요. 그의 말대로 딱 알맞게 볶아진 깨를 새로 들인 압착기에 넣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기계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잠시 후 배출구에서 황금빛 액체가 수줍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들기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작업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맡아왔던 그 어떤 들기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진하며 고소한 향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코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와 최 노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마주 보았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갓 짜낸 기름을 작은 종지에 받아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맛과 향. 이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정기와 사람의 정성이 빚어낸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첫 기름을 정성껏 병에 담아 그동안 고생한 마을 사람들과 공사인부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들 기름 맛을 보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들기름은 처음 먹어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들의 칭찬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산마루 할매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간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근처 등산로를 찾았던 한 젊은이가 길을 잃고 저희 집 근처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었죠. 땀에 젖고 지친 그를 외면할 수 없어 저는 그에게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갓 지은 밥에 제가 만든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들기름을 넉넉히 두른 달걀 프라이를 내어주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수저를 들었던 젊은이는 나물 한 젓가락을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 대체 뭘로 무치신 거예요? 맛이 정말 엄청납니다. 들기름으로 무쳤지. 뭘로 무쳐? 제가 무심하게 대답하자 그는 마치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음식을 주제로 글을 쓰는 파워 블로거였습니다. 그는 제게 양해를 구하고 음식 사진을 찍고 제 이야기를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쫓겨난 이야기 같은 건 쏙 빼고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제 철학에 대해서만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죠. 며칠 뒤 조용하던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해서 받아보니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는데 들기름을 살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였습니다. 최 노인의 아들에게 부탁해 알아보니 그날 저희 집에 들렀던 젊은이가 자신의 블로그에 인생 최고의 들기름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이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들기름을 땅의 영혼을 담은 맛이라고 표현하며 대량 생산되는 기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향을 가졌다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고 산마루 할매 들기름은 하루아침에 전설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제가 임시로 만들어둔 허술한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는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습니다. 이런 진짜 들기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와 최 노인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밤을 새워 기름을 짜고 어설픈 솜씨로 병을 포장하고 주소를 적어 택배 상자를 쌓았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제 인생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촌스럽다고 무시당했던 그 향기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북이 쌓인 택배 상자를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그리고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산마루 할매의 향기로운 복수는 이제 막 그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폭발적인 반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산마루 할매는 입소문을 타고 삽시간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저와 최 노인 그리고 마을 청년 한두 명이 밤을 새워가며 겨우 주문량을 맞췄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시설을 증축하고 마을의 부녀의 아주머니들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갔다가 귀향한 젊은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제 작은 농가는 어느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소규모 공장이자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일터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고소한 깨 볶는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지만 그 호칭에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존경과 가족 같은 따스함이 묻어났죠. 우리는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사는 냄새, 서로에게 기꺼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흐르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배송할 택배 상자를 검수하고 있는데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번쩍이는 외제차였죠. 직원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는 가운데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양복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 제 아들 서진이었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창고를 가득 메운 포장 박스들, 증축된 건물의 번듯한 모습. 아들이 상상했던 것은 낡은 산골집에서 외롭게 늙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활기차게 돌아가는 작은 왕국이었죠. 어머니. 아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새로 만든 제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내온 따뜻한 차가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는 제가 아들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이곳은 온전히 저의 공간이었으니까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이렇게 크신 줄은 몰랐네요. 그래, 내 덕분이다. 제 무심한 대답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그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는지 창밖을 보며 허둥지둥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고 난리예요. 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금 회전이 잘 안 돼서요. 마침내 본론이 나온 겁니다. 저는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제 침묵에 초조해진 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사업하시니 잘 아시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자금 회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잠시면 됩니다. 잠깐만 투자를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물론 원금은 꼭 갚겠습니다. 이자도 은행보다 훨씬 높게 쳐서 드릴게요. 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절박한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제 뒤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쫓던 며느리의 의기양양한 얼굴도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네 어머니.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 이 건물, 저 기계, 창고에 쌓인 기름들. 이건 내 돈으로만 이룬 게 아니다. 이건 나와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린 여기 사람들의 것이고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것이다. 우리가 함께 심고 함께 거두고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야. 그래서 내게 줄 돈은 처음부터 없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위에 놓여있던 산마루 할매 들기름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 앞에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최고급 한지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저희 제품 중 가장 비싼 프리미엄 라인이었죠. 이거나 가져가거라. 아들은 멍한 눈으로 기름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내가 이 향기를 이제는 좋아할지 모르겠구나. 그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병을 집어들고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내민 기름병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그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을 테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아들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죠.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아들의 귀가는 집안에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돈다발 대신 고작 기름 한 병을 들고 온 남편을 본 며느리 오지영은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광경을 본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최 노인에게서 들은 마을 사람들의 전언과 제 상상을 종합해보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이게 다야? 당신 미쳤어? 저 영감탱이가 저렇게 번듯한 공장을 차려놓고 수억, 수십억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고작 내민 게 이까짓 기름 한 병이라고? 며느리는 아들이 들고 온 기름병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다 그 병이 꽤 비싸 보였는지 차마 깨지는 못하고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러고도 자식이야? 자존심도 없어? 가서 싹싹 빌고 들어누워서라도 돈을 받아왔어야지. 이 등신, 무능한 쪼다 같은 인간아. 그날 집안의 온갖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며느리의 악다구니, 아들의 변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파트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고 해요. 그들의 싸움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금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결국 그들은 허영심의 상징과도 같았던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수입 가구와 명품들은 헐값에 중고시장으로 팔려나갔고 그들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모든 화살은 무능한 남편과 독한 시어머니인 제게로 향했습니다. 한편 산골의 제 삶은 그들과는 정반대로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으로 번 돈을 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죠. 최 노인이 어느 날 제게 마을의 젊은 부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했는데 경험 부족과 연이은 흉작으로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할 공인까지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수소문해 조용히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찾아온 젊은 부부에게 저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죠. 내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테니 빚부터 갚아요. 그리고 우리 밭 일부를 내어줄 테니 거기서 특용작물 농사를 한번 지어봐요. 내가 아는 유통망에 연결도 해줄 수 있으니 팔로 걱정은 말고. 젊은 부부는 제 제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껌뻑였습니다. 왜 저희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건가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당신들처럼 어려운 다른 젊은이들을 똑같이 도와줘요. 그렇게 좋은 기운이 돌고 돌아 이 산골이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이 되면 그게 나한테 빚을 다 갚는 겁니다. 제 진심을 알아준 부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에서 과거 제 아들의 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건강한 희망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저의 나눔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의 이런 선행들은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산마루 할매는 단순한 들기름 브랜드가 아니라 산골 마을의 희망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이야기는 거대한 세상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역정을 다루는 유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PD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박영숙 사장님 되시죠? 저희가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장님의 인생과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사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아들 내외가 방송을 보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노인과 직원들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사장님의 이야기가 도시에 지친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겠습니까? 이건 사장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요.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과정의 일부일 테니까요. 저는 PD에게 전화를 걸어 촬영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 차량 여러 대가 좁은 산골길을 따라 저희 집까지 올라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마이크를 든 수많은 스태프들이 들이닥치자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촬영을 총괄하는 PD는 30대 후반의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먼 길 찾아뵙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들깨차 한 잔을 건네며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과거 가족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깊게 다루지 말아 주십시오. PD는 제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장님의 성공 신화와 경영 철학, 그리고 이곳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싶을 뿐입니다. 촬영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저도 PD의 진심 어린 질문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직원들과 함께 들깨를 수확하고 전통 방식으로 기름을 짜는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제 모습, 직원들과 함께 둘러앉아 소박한 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 그리고 제가 가꾼 아름다운 산골의 사계절 풍경이 카메라 렌즈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죠. 촬영 마지막 날, PD는 제 사무실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어째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깊은 산골로 들어와 이토록 힘든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창밖의 웅장한 산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들을 차분하게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진실은 때로 은유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글쎄요, 대단한 계기랄 건 없어요. 그저 어느 날 문득 제가 살던 곳에서 제 냄새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할까요? 냄새라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채취일 수도 있고, 음식 냄새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냄새일 수도 있죠. 제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냄새를 가장 반겨줄 것 같은 곳으로 가야겠다고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정겨운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요. 제 냄새가 이곳의 향기와 어우러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되는 그런 향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산마루 할매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제 대답을 듣는 PD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이 나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직원들과 마을 사람들을 저희 집 넓은 마당으로 초대해 큰 스크린을 걸고 함께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저와 직원들의 익숙한 얼굴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따뜻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특히 냄새에 대한 제 마지막 인터뷰는 아름다운 산골 풍경과 어우러져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듯 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직원들은 모두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함께 이뤄낸 기적에 가슴 벅참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고 초라한 빌라에서도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좁은 거실 바닥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으며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
화면에 잡힌 익숙한 풍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들이 쫓아냈던 늙고 무기력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온화한 미소로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끄는 존경받는 CEO, 박영숙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 그녀의 철학,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 오지영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질투,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영감탱이가 저렇게? 바로 그때 저주처럼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그 다음에는 친구들, 아들의 회사 동료들, 먼 친척들까지. 어머, 지영아. 너희 시어머니 TV에 나오신 그분 아니니? 대단하시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했어? 서진이 자네, 장가 잘 간 게 아니라 어머니를 잘 둔 거였구먼. 그런데 왜 어머니 사업 하나 안 물려받고 회사는 말아먹었나?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의심과 조롱, 비난의 목소리.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은 시어머니의 성공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이성을 잃고 전화기를 벽에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독한 영감탱이가 우리 인생을 망쳐놨어. 당신은 뭐 했어? 저 돈이 다 우리 돈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무능한 인간아. 빌라의 얇은 벽을 뚫고 그들의 절규와 파열음이 캄캄한 밤 공기 속으로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산마루 할매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주문 전화는 불통이 될 지경이었고 홈페이지 서버는 몇 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24시간 가동체제로 바꾸고 직원을 더 뽑아야만 했죠. 심지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좁은 산길은 산마루 할매 들기름을 직접 사겠다며 찾아온 외지인들의 차로 주말마다 몸살을 앓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작은 직판장을 하나 내어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제가 직접 만든 차와 작은 다과를 대접하며 잠시 쉬어갈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어느새 이 산골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반면 아들 내외의 삶은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집안에 남은 마지막 가재도구들마저 빚쟁이들이 들고 갔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며느리는 이제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마저 자네들 일은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 우릴 원망 말게나라며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판장 문을 닫으려던 참인데 비에 흠뻑 젖은 남녀가 제 가게 앞에 망연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루한 행색, 푹 꺼진 어깨, 절망으로 가득 찬 얼굴. 제 아들 서진이와 며느리 오지영이었습니다. 제 직원 중 하나가 그들을 알아보고는 길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사장님을 뵈러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직원을 말리고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지만 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그 오만하던 여자가
이제는 제 발치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그녀의 어깨는 서럽게 들썩였지만 저는 그 눈물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내몰린 자의 처절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죠. 그녀의 용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아내의 등 뒤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며 용서를 구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오고 유찬이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어요. 제발 저희 좀 걷어주세요. 여기서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청소든 밭일이든 제발 저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 참으로 기가 막힌 단어였습니다. 저를 촌스러운 기름 냄새 난다며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게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며느리를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담담한 확신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마지막 대답이 그들의 기나긴 어리석음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발치에 엎드려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며느리와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는 아들. 그들을 내려다보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저를 괴롭혔던 분노의 파도도 연민의 물결도 더 이상 일지 않았죠. 모든 감정이 가라앉은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향해 말하는 대신 아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서진아. 제 목소리에 아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명령에 가까운 제 말에 아들은 마지못해 허리를 폈습니다. 저는 이어서 바닥에 엎드린 며느리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너도 그만 일어나거라. 내 집 귀한 마루가 내 눈물로 더러워지는 건 원치 않는다.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오히려 더 서럽게 울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비에 젖은 생쥐 같은 꼴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라. 두 사람은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아마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그래, 무엇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냐? 제 질문에 며느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몰라 뵙고 못살게 굴고 내쫓은 거요. 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내쫓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도 용서하지 않을 것도 없다.
왜인지 아느냐? 너희는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지워진 이름 위에 용서라는 글자를 덧칠할 필요는 없는 게지. 너희가 나를 버린 그 순간, 나 또한 너희를 버렸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야. 제 담담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때 내쫓은 것이 그저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 하나라고 생각했겠지. 너희의 우아하고 세련된 삶에 방해되는 촌스러운 기름 냄새를 풍기는 늙은이라고 말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부순 것은 늙은 어미의 밥그릇이 아니었다. 너희 스스로의 복을 담는 그릇이었지. 너희는 그 복그릇을 보기 흉하다며 냄새난다며 가차없이 걷어차 버렸다. 나는 그저 너희가 걷어차서 산산조각난 그릇의 파편들을 주워 모았을 뿐이다. 저는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당혹과 절망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이어붙여 내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다. 이 그릇은 예전처럼 크고 번듯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주 단단하고 귀한 그릇이란다. 여기에는 내 땀과 정성, 그리고 나와 마음을 나눈 좋은 이웃들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 담겨 있지. 그런데 아가, 안타깝게도 이 그릇에는 더 이상 너희를 담을 자리가 없구나. 너무 작고 소중해서 너희처럼 커다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 제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두 사람의 심장을 관통했을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빗소리만이 처량하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거라. 제 뜻밖의 제안에 두 사람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밥을 먹으며 마음이 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사무실 옆에 딸린 제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제 손으로 매듭지어야 할 그들을 위한 마지막 의식이자 저를 위한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그래왔듯 저는 익숙하게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습니다. 한 톨 한 톨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쌀알을 느끼며 제 인생에서 밥을 지어 먹인 수많은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저는 늘 부엌에서 가족을 위한 밥을 지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밥은 가족이었던 그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밥이었습니다. 장독대가 있는 뒤뜰로 나가 잘 익은 김치 한 포기를 꺼내왔습니다. 서늘하고 깊은 흙냄새가 밴 묵직한 장독 뚜껑을 열자 시큼하고도 맛깔스러운 향이 확 풍겨왔습니다. 정성껏 담가 세월 속에서 익어간 김치. 그러나 그 세월의 맛을 제대로 알아주는 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먹기 좋게 손으로 쭉쭉 찢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인연의 마지막 조각들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 신선실에서 파릇파릇한 생명력이 넘치는 시금치 한 단을 꺼냈습니다. 모든 과정은 제가 그 치욕스러운 날, 쫓겨나던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복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어 푸른 숨을 죽이고 재빨리 건져내 얼음물에 헹고 아삭함을 살렸습니다. 두 손으로 물기를 꼭 짜내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쥐어짜 내야 했던 눈물과 설움을 함께 짜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과거의 나를 향한 애도이자 새로운 나를 위한 준비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부엌 찬장 가장 귀한 자리에 보관해 두었던 갈색 유리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에는 금박으로 산마루 할매, 명인 대상 수상작이라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수확한 가장 좋은 들깨만을 골라 전통 방식 그대로 저온에서 단 한 번만 압착해낸 결정체. 제 자존심이자 제 모든 것이 담긴 심장과도 같은 기름이었죠. 뚜껑을 여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향수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진하며 고소한 향기가 폭발하듯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뜨거운 여름날 밭에서 흘렸던 땀의 기억, 곁을 지켜준 최 노인의 퉁명스러운 격려, 함께 웃고 일했던 마을 아낙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황금빛 들기름을 푸른 시금치 위에 아낌없이 보란 듯이 둘렀습니다. 그 향기는 더 이상 촌스럽거나 찌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성공과 자부심, 그리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소박하지만 그 무엇보다 무거운 의미를 담은 밥상이 두 사람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잘 익은 김치, 그리고 상 한가운데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시금치나물 한 접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법정에 선 죄수처럼 밥상 앞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어리석음이 하나의 음식으로 현연한 듯한 그 나물 접시를 마주하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은 그녀의 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죠. 저는 제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 시장할 테니 어서 먹어라. 하지만 제 권유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죠. 마치 그 밥상 앞에 독이라도 발라져 있는 것처럼. 저는 그들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 내리는 창밖 공기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왜 먹지를 않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쫓겨나지 않았더냐. 그 한마디에 아들의 어깨가 경풍을 일으킨 듯 크게 움츠러들었고 며느리는 파르르 떨리는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바로 그 음식이다. 내 손주가 그리도 맛있다며 먹던 것을 빼앗아 내던졌던 바로 그 나물이지. 그때는 그리도 혐오스럽고 촌스럽다더니 이제는 먹기가 두려운 게냐? 어머니, 제발 그만. 아들이 울먹이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내 인생의 맛이란다. 이 산의 흙냄새와 저 계곡의 맑은 물맛,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두 담겨 있는 맛이지. 의무감으로 차려내던 과거의 밥상 맛과는 완전히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있음을 기뻐하며 만들어낸 맛이야. 내가 흘린 눈물과 땀, 내 모든 세월과 철학이 이 한 접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단다. 저는 젓가락으로 시금치나물을 한 점 정갈하게 집어 입에 넣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흙의 기운과 태양의 온기, 그리고 제 자부심이 어우러진 맛. 참으로 고소하고 향기롭구나. 그런데 너희의 그 세련된 입맛에는 여전히 맞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흑 소리를 내며 수저를 밀어냈고 아들은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오열을 삼키느라 가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금치나물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선명한 증거이자 자신들의 손으로 걷어차 버린 따뜻한 행복의 맛이었을 테니까요. 그들이 이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저만의 고귀하고도 완전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밥에 수저 한 번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잔병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애원도 눈물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의 공허한 김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말없이 현관에 놓여 있던 큰 우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유찬이는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는 내 손주이니 내가 나중에 따로 보마. 손주 걱정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그들과는 별개로 아이와의 연은 끊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쫓기듯 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맞으며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 우산 아래 구겨지듯 서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빗줄기 속으로 점점 희미해지다 마침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나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마친 자의 짜릿한 희열 같은 것은 없었죠. 그저 고요했습니다. 오랫동안 욱신거리며 저를 괴롭히던 알터니가 마침내 깨끗하게 빠져나간 것처럼 시끄럽게 울리던 이명이 멎은 것처럼 그저 깊고 평화로운 고요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제 기척을 느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살피던 최 노인과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속 시끄러운 것들, 이제 다 갔으니 괜찮으시지요? 최 노인의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는 따뜻한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아주 오랜만에 온 마음을 다해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이제 우리 저녁 먹어야지. 다들 배고프겠다. 오늘 저녁 반찬은 내가 아주 맛있는 나물을 무쳤는데 다들 맛 좀 보려나? 아주 귀한 기름으로 무친 거라 한 젓가락에 10년씩 젊어질지도 몰라. 제 농담에 두 사람의 얼굴에도 그제야 안심한 듯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마당에 연결된 넓은 식당은 우리 산마루 할매 식구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가올 겨울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무친 시금치나물을 비롯해 마을 안악들이 각자 집에서 만들어 온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시금치나물을 제 밥 위에 듬뿍 올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달고 고소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온기와 웃음소리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저녁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따뜻한 쑥차 한 잔을 들고 마루에 나왔어요. 언제 그쳤는지 비는 완전히 멎어 있었고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깨끗하게 씻겨나간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 멀리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웅장한 산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제 왕국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성벽처럼 제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산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제 코끝으로 제가 사랑하는 냄새들이 스며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의 깊은 냄새, 상쾌하고 청량한 풀잎 냄새, 그리고 식당 안에서 새어나오는 사람 사는 정겹고 따뜻한 냄새. 그 모든 향기 위로 제 인생의 상징이 된 고소하고 향긋한 들기름 냄새가 축복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완전한 자유의 향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